불이 꺼서. 네,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박사 25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야 정말 저희 프로 방송인 두 의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완전체로 방송을 하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방송에서 뵀다 여기 보니까 좋네. 두 분은 TV 딱 항상 보면 두 분 PTV로 나와. 보고 있어요. 뭐또 맨 나오고. 아니 우리 국회 방송만 틀면 최원일련 나오던데 각종 특위 뭐 TF 아 맞아, 그건 그래. 청문회 네. 뭐 그래요? 이번에 네. 오송 국조도 하지 않았나요? 국정조사 뭐 어제 했죠 어제. 어떠셨어요? 오송 아니, 김영환 뭐, 지사의 만행을 그래도 성과는 있었죠. 김영환 지사가 이제 불기소 됐는데 기소를 해야 된다. 지금 항고 상태인데 네, 검찰도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두 분 의원님은 오늘 방송 하고 오셨다면서요? 아니 우리 저기 박재 의원은 보니까 네. 좋은 데는 다 가는 것 같아. 어디야? 아니 좋은데 여기 새날? 어제도 새날. 총리님 관저에 가요. 그 얘기 아까 했는데. 네? 그 얘기 아까 했다고요. 아유. 그리고 저 지난주에도 안 보이는데 어디 갔나 했더니 호주가 있고. 지난주요? 저기 제가요? 무슨 풍차 있는 나라 거기 어디죠? 아유 무슨 네덜란드? 오래전 네덜란드를 갔다 얘기를 오고. 하시. 네덜란드는 아닙니다. 네. 룩셈부르크. 아니고요. 그건 오해하시잖아. 청취자님들이 예전에 갔잖아요, 오해하시잖아요. 딱 한 번 갔죠. 네, 예전에 아, 간 겁니다. 네. 아유, 저는 어제, 사실 갑자기, 제 생각에는 갑자기 빈자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 김민석 총리님 오찬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냐 이렇게 연락이 와서 황급히 갔는데요. 총리님 되게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아 관저에서 오찬을 해요? 네, 네. 저녁 만찬이 아니고. 네, 오찬. 잠깐 가서 얼굴 뵙고, 이제 뭐 지역 현안도 말씀드리고. 최원일 의원은 안 갔어요? 오른팔이잖아. 조만간 같이 가죠 이렇게. 아 그래? 최 의원님은 그냥 뭐 매일 만나니까. 수시로 뭐 그러니까. 살지 않아요? 뭐 지역에서 가끔 뵈니까. 영화도 같이 보고 그랬대. 네? 얼마 전에. 또다 알아요 이게. 잘 내. 그 다른 의원들의 페이스북에다 일상을 지금 동정을 다. 아니 알아. 나는 페이스북만 이렇게 열면은 매일 떠 이렇게. 내가 이번에 좋아요 누르면 그 계속. 이용 의원님은 안 뜨세요? 어? 이용 의원님? 이용우 의원 아직 안 이용우 의원님 다. 계속- 좋아요 안 누르던데? 아니 팔로우 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용호 의원님 계속 방송 출연했다, 막 국감 보도됐다, 막 이런 거 계속 올리고 하루에도 막 4개씩 올리시는 것 같은데. 최원일 의원 게 많이 뜨더라고. 저는 이제 매일 올리니까. 네. 매일 올리니까. 그건 나도 매일 올려요. 서로 봐주기 합시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이제 열면은 서로 영상도. 페이스북 들어가서 이제 좋아요 하나 세 눌러. 번은 무조건 누를 거야 저도. 그러니까. 네, 조선들의 기본 자세, SNS 활동 열심히 하는 거 조선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 뭐 일단 오랜만에 4인 완전체로 출발하니까 굉장히 든든하네요. 네, 그러게 꽉 찬 느낌이네. 네, 우리 김현정 의원님도 네 굉장히 또 다 그렇게 자리 버티고 계시니까 늠름한 모습으로. 저는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가요? 주로 아닌데. 주로 지각을 많이 해서 아니야. 아니 난 지각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얘기야. 네, 앞으로 저희 빠지지 않기로 하고 다음 주는 저희 추석 전인데 뭐 조금 뭐 좀 독특한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혀 상의하지 않았는데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음 주 수요일도 하나요? 다음 주 수요일 추석이잖아요. 추석 전인데 뭐 할 수 있지 해야 돼. 않을까요? 평일이잖아요. 방송은 펑크 내면 안 돼. 그럼요. 네, 프로 방송인의 자세. 그렇게 하시면서 네. 펑크잖아. 저희 그 가시라도 한번 다시 쓰고 나오는 걸로 하면 가서로. 어떻습니까?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저부터 진행할게요. 저희 바로 내일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엊그제 원내 공지라는 걸 띄웠더라고요. 민주당이 올리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무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각 상임위에서 열심히 법안 심사 하셨잖아요. 저도 네. 최근에 기후특위를 해서 법안 소위에서 배출권 거래제법, 탄소중립 기본법 이렇게
대안 반영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이번에 본회의 통과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열심히 법안 심사했거든요. 특히 배출권 거래법 같은 경우는 지금 할당 기업들한테 배출권 할당을 하기 위해서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엊그제 이렇게 공지가 나오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69일. 네, 지금 70일? 이제 각 69일. 상임위별로 통과시킨 여러 가지 법안들이 69개가 지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는데 국힘이 이렇게 무한 필리버스터 하겠다 하면은 사실 법안 하나하나마다 이제 필리버스터 하면은 저희가 70일 걸리는 거지. 네, 24시간 지나면 표결로서 종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69일.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저희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원포를 놓으니까 상정 못 시킨 거지. 지금. 뭐 저희는 이제 69개를 다 상정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정부 조직 개편이 시급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이제 무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유는 양 당이 합의하지 못한 법들 이제 그 각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에서 표결로 통과시킨 민주당이 조금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법 대표적으로 이제 저기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있죠. 그리고 방통위 개편을 위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런 게 통과됐는데 다 우리가 꼭 추진해야 될 개혁 과제로 국민들께서도 원하는 그런 법안들이고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조직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어야 10월부터 빠르게 우리가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이제 발목을 걸겠다. 그런 놀부심부가 아닌가. 돌부심뿐 아니라 대선 불복이죠. 아니 원래 그 정부 조직이라는 게 이제 부처 간에 이렇게 조정하는 거잖아요. 업무 같은 거를. 그렇죠. 그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그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느냐의 문제라서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전에도 야당이 정부 조직 그 조직 개편하는 거에 대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 줬잖아요. 그럼요. 정권 초기에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걸 해줘야죠.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대선 불복이죠. 뭐 발목 잡게 하고. 그리고 지금 특히나 이제 우리 그 경제부처 관련된 것은 사실은 경제와 관련된 거라서 크게 뭐 반대할 이유도 없는데 이제 기재위를 이제 기획예산처하고 재경부로 나누고 그다음에 우리 금융위를 이제 금융위를 없애가지고 금융정책을 재경부로 넣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해서 거기서 금융감독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조직 개편을 만들어놨는데 그 후속 법안이 11개 법안이 있거든요. 그거를 처리해야지 그 정부조직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그 정무위 법안이 9개가 있고 기재위 법안이 2개가 있거든 후속 법안이 그 전부 다 그 야당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이에요. 거기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11개 법안은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69개 비쟁점 법안은 본인들도 동의해 준 거잖아. 그렇죠. 비쟁점 법안이 그다음 민생 법안이어갖고 본인들이 다 동의해갖고 지난번에도 한 번에 3대 특검법 처리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37개의 비쟁점 법안이 있었어요. 거기다 필부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못 올렸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때 못 올린 그 37개하고 더 이제 보태서 69개가 된 건데 그걸 다 필부한다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이제 정부조직법 등 필요한 법안들부터 올리고 그다음 패스트트랙 태울 그 11개 법안 올리고 69개 법안은 못 올리게 된 거죠 이번에도. 근데 이제 저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법안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4개밖에 또 못 올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30일에 국무회의를 해서 공포를 해야 10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어깃장을 놓으면은 뭔가 목표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 발제 보면 집안 문제잖아요. 가장 큰 사건은 이제 통일교 당원들이 10만 명이 12만 명 넘는다. 입당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 범죄입니다. 조직 범죄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큼 지난번 대선 때 지난 윤석열과 우리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그때 표 차이가 그때 30만 표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당원도 입당을 했던 것들 파급력과 보면 결정적이었다 봐요. 근데 보면 이게
보니까 전당대 그 당시 전당대 때 대선 후보 될 때 선거인단이 57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통일당이 12만 명은 21%입니다. 5분의 1이 통일당원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뭐 그리고 최근에 장동혁하고 김문수 2만 표밖에 안 났잖아요. 장동혁은 종교의 자유라고 얘기하고 그쪽 표심들이 다 장동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그런 1억 원 정도 금품 수수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완전히 정교 유착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 필부하겠다고 그렇게 발목 잡는 거예요? 그것도 크다고 봐요. 집안 왜냐면, 문제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네. 사실 강경 모드로 네. 가면서 좀 자기 지지 세력을 좀 규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도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뗐으면은 규합이 돼요? 아니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69개 비정전부반을 왜 걸고 넘어지냐고. 본인들이 스스로 더 뭐 구구 강성들이 그렇게 그걸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거긴 관심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므로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죠.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층은 정말 다 떠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필부할 때도 내용도 없었잖아요. 내용도 심지어 없고 발언 시간도 발언 시간도 버티지도 못해서 그리고 발언 저희보다 시간도 더 저희 당이 적고 길었죠.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69개는커녕 대여섯 개도 못하죠. 그래서 사실 법안 공포 꼭 해야 되는 일만 없다면 그냥 다 하게 두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69개 다 하라고 69일 동안 우리는 그 한 명만 앉아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상임위 계속 국정감사 활동하고. 뭐 와가지고 네. 맨날 저 이상하게 소리만 지를 텐데 뭐 안 해도 되잖아요. 저희가 잃는 게 없는데. 아니 근데 난 진짜 왜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는지를 이유와 그 목표를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저 며칠 전에 그 저기 동대구역에서 장애 집회했잖아요. 그때 장애 집회한 이유가 아까 우리 최현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권성동 의원 구속시킨 거 그거 정치 탄압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랑 상권 분립을 뭐 해치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은데 그게 내란 정당에서 할 얘기냐고. 아니 상권 분립을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불법 계엄 일으켜가지고 탄핵돼놓고 보통 그러니까요. 여당에서 법안 처리하는 것들을 좀 저지하는 게 그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태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법안 처리 성과를 내는 것들을 일단 막는 부분에 좀 그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환노위 같은 경우도 임금체불 관련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거든요. 네, 추석을 네, 앞두고 임금체불 네. 문제, 항상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들이 이제 심각하잖아요. 얼마나 진짜 네. 명절 앞두고 쓸 돈이 없고 뭐 네. 받을 돈도 못 받으면 너무 답답하죠.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위해서 여야가 이제 합의해서 처리했는데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찬성 토론, 반대 토론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합의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 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필리버라니? 필리버스터 성격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 건데도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한 어떤 그 방식을 초월해 가지고 저런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그 민생 법안을 발목 잡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고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에 검찰청 폐지에 조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가 나머지 사항들은 제가 봤을 때 막 그걸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고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간간히 목소리를 내는데 22년도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님하고 맞아.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님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검찰청 관련해서 중수청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합의한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과거에 다 합의했던 거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이 부분들을 완전하게 이제 수사권 박탈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못 갔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향후 과제로 그렇게 합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큰 틀의 검찰 그 개혁이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다 양당 간에 이런 접점을 찾은 부분이 있는데 검찰청 폐지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그 이렇게 이제 반대하면서 심지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를 발목 잡는 것은 명분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이제 역사적 그 배경에서도 맞지 않고 참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계속 국민의힘은 그냥 그 바닥을 뚫고 지하로 막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69개를 받아주면 그쪽 국힘에서 자충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추석 때
과연 국힘의원들이 할 사람 있을지 두 번째 국감 때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합의된 건데 그 네. 찬성 토론만 양당 다 찬성 토론만 해도 되나? 한쪽은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그러니까 찬성해놓고 반대 토론을 하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요. 이건 양심상 어떻게 해? 본인들도 그걸 누가 하냐고. 사실 저는 뭐 안 될 걸 알면서 엄포 놓은 거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야 대표들끼리 합의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그 끝나고 나와서 이제 송원석 원대가 백보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민생보험부터 처리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당에서 반대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69개부터 처리하고 그다음에 정보조직법 하자고 이 얘기잖아요. 네. 다 필부하겠다면서 그걸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고 그러니까 한 거냐고. 이미 엊그제 자기들이 원내 공지 띄웠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69개에 필부하겠다고. 대해서는 필부 안 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하고 그다음에 한다면 그거 먼저 하면 되죠. 우리도 그게 가장 베스트였거든. 근데 필부를 한다 그래놓고 이미 공지로 원내대표 공지로 다 협상하기 전에 다 공지해놓고 들어가고는 민생 법안부터 하자 그랬다.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뭐 필부한다. 진짜 유치에 있다라 보이죠. 유치에 있다. 민생 발목 잡기는 정말 그만하고 진짜 본인들 내부의 문제부터 정말 빨리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 개정안 좀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버 필버? 악용 방지법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좋은 법안이에요. 그럼 또 입법 독재한다고 또 필부예요. 필버 악용 방지 목적의 국회법 개정안 내면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필버로 들어오고. 이용우 의원님 빨리 발의해 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제 김현정 의원님. 네. 네. 아 이게 아까 그 우리 이용우 의원의 매불쇼 나갔었는데 제가 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너무 성의가 없는 거죠. 아까 했던 거 또 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한번 아니 좀 그게 아니라 이게 해가지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네. 조작 기소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네. 이게 어제 제 대변인 내가 저기 온부를 했거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너무도 안 알려진다는 거야 언론에. 맞습니다. 유독 이 뉴스는 정말 중요한데 묻히더라고요. 그 왜 네. 그런가 했더니 기존에 했던 언론인들이 자기네들이 쓴 기사를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 기사를 쓰게 되면 그래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리려고 그 매불쇼에서 이 주제 가지고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나갔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대장동 사건 기억나죠? 대장동 재판. 네, 네. 지금 뭐 이제 하도 오래 지나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까먹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장동 재판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 수사해가지고 결국은 그 김용과 정진상을 그 잡아넣어서 그 연결고리로 경제공동체론을 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기소해서 유죄 판결 때리려고 했던 창의적이에요. 그 시대의 그 조작 그 수사였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그 대장동 그 사건의 본류는 그 토건 그 비리 세력들 있잖아요. 토건 비리 세력들인 소위 말해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그리고 유동규 등이 그 소위 55 클럽 기억나죠? 네. 그 곽상도 뭐 검찰 네. 그리고 저기 머니투데이 회장인 언론 그리고 그 곽상도는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박영수 특검 있잖아 이런 검찰 등등이 다 연루가 된 55 클럽과 그 대장동 저기 그 토건 비리업자들이 결탁된 요 토건 비리 요게 본체인데 요게 실체인데 그렇게 처음에 이제 그 수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기소까지 됐었다고. 그래서 21년도 10월 달에 유동규, 남욱, 정진상, 김만배가 기소가 돼요. 배임, 횡령 등으로. 그리고 22년 1월 달에 저기 좀 그 곽상도라든지 박영수 등등이 김수남, 뭐 검찰총장 등이 수사를 받아. 수사를 받는데 갑자기 이제 대선이 이제 윤석열이 당선되고 7월 달에 22년 7월 달에 정권이 바뀌고 수사검사가 바뀐 다음에 완전히 프레임이 전환이 돼서 이재명이 인허가 비리로 토건 비리 세력과 그 성남시의 그 인허가 그 비리 의혹으로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22년 10월 달에 그 정진상, 이재명을 다 기소시키는 거예요. 그 김용뿐만 아니라 김용까지도 다 이렇게. 그래서 그 재판이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이제
저 정진상 대장동과 관련된 정진상 측의 증인으로 남욱이 나온 거예요. 그 남욱이 그 진술을 한 거야. 자기가 그 저 2013년도에 그 3억을 그 유동규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3억 자기가 유동규한테 3억을 줬는데 통해서 줬다는 거죠. 유동규가 뭐 형님들한테 뭐 줄 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형님들이 그 김용과 정진상인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그 김용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항소심까지 그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사와 기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게 남욱의 진술이었다고. 그 남욱의 진술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 유죄 판결의 근거가 남욱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김용이 그 유죄 판결을 했던 근거가 없어진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소심 때 그 타임 구글 라인 있잖아요. 타임 구글 라인. 그거는 그 과거의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등에서 기존에 일관되게 타임 구글 라인의 증거 능력을 법원에서 인정해 왔었는데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유일하게 여기 그 저기 김용 재판의 항소심에서만은 증거 능력 인정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 유죄 판결을 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욱의 진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욱의 진술이 지금 번복이 됐다고. 그러면 이제는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 중인데 마찬가지로 구속 취소를 해야 되는 구속 취소 맞죠? 용어가 구속 취소, 공소 취소를 해서 둘 다 이렇게 다 저거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건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이제 유동규가 그 3억을 받아가지고 실제로는 철거업자한테 빌린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철거업자가 그 전에 재판에서는 2010년 이후에는 유동규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그 3억 원을 돌려받았다. 그렇죠. 철거업자도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걸 대법원에다가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면 그 3억을 유동규가 받아서 철거업자한테 준 것까지도 확인이 된 거고 남욱도 그 자기가 3억을 유동규가 형들한테 줬다는 진술을 2013년도가 아니라 22년에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한테 들은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철거업자의 진술, 그리고 남욱의 진술 다 일치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죄, 둘 다 무죄다 이렇게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높아졌죠. 그런데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22일 날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열렸잖아요. 네네. 그 입법청문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그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게 강백신 검사예요. 네네. 강백신하고의 그 또 하나 있잖아. 그 저기 한명수 총리 그 저기 막 모해 이중했던 그 검사 누구죠? 엄희준. 강백신 엄희준 검사가 이걸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그 강백신 검사가 그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그 물었어요. 전현희 의원이 그 남욱이가 말에 의하면 검찰에서 들어갔고 진술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한 적 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강백신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남욱은 원래 진술을 남욱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그런 사람의 말을 근거로 해서 유죄로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렇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공소 제기한 그 검사들이 그 당시의 상황들을 다시 뭐 이렇게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진술한 거야. 그러면은 너무 억울한 거잖아. 이게 그 김용 입장에서는 강백 자기가 수사하고 그 기소한 가장 큰 근거가 남욱의 진술이었는데 남욱은 말을 자주 바꾼다라고 이렇게 그 말의 신빙성을 자기가 스스로가 탄핵해놓고 그거를 유일한 증거로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때렸으니까 이거 다 종합해 보면 김용은 무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검사들이 진술 증거를 구미에 맞게 이렇게 마사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가 여기서도 또 여지없이 드러난 거네요. 조작 기소. 그러니까 검사가 지금 그 남욱과 유동규 간에 이렇게 거짓 진술을 이게 유도한 그런 거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아까도 제가 잠깐 그 이 대장동 재판이 바뀌는 정권과 수사검사 바뀌면서 바뀌는 과정을 잠깐 설명했잖아요. 그때 그 정진상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할 때의 유일한 근거는 유동규의 진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또 그러면서 유동규와 관련된 다양한 그 별건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봐주기 수사해가지고 막 또, 기소해서 네, 빼고 막 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동규가 검찰에 의해서 포획돼서 플리바게닝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와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실체적 진실이 다 지금 밝혀지고 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은 누구 하나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젠가요? 그 우리 당의 한준호 최고가 네, 대표로 21일. 있는 네, 21일에 했더라고요. 조작 기소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거기서 법무부에다가 이 감찰 요청서 저 수사검사들이랑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런 거는 가능한가요? 그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청문회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나요? 가능하죠. 근데 그런 논의가 없잖아요, 아직은. 그거가 행안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법사위 아니에요? 법사위? 법사위? 지금 그 감찰 요청은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 기자회견을 어제 했고 제출 안 했어요? 예, 법무부에다 이제 갖다 내겠다는 거고 그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청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관문권 띠지 관련해서도 불러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북 송금 그 수사 연어 그쵸, 수파티로 연어도 진술을 또 그것도 마사지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그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 형식으로 검찰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배경과 관련된 사안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사안도 그런 방식으로는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이제 이렇게 그 뒷받침하는 하나의 이제 사안들인데 오늘 법사위에서 정부조직법 검찰청 폐지 포함한 정부조직 개정안 통과하자마자 노만석 그 검찰총장 대행이 한마디 또 했어요. 뭐라 했던데? 그래요. 네. 검찰 개혁 뭐라. 헌법에 있는 검찰이라는 용어를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 개혁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 노만석 차장이 몇 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맞아요. 기존에도. 제가 그때마다 계속 하는 얘기는 당신들은 지금 여기서 머리 내밀고 끼어들 때가 아니고 자중자애하고 지켜봐라. 당신들이 만들어 온 상황인데 자꾸 여기에 끼어들어 훈수한답시고 이러저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고요. 보안수사권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그 직대가 했었지. 네. 노만석이. 이 보안수사권이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일말의 수사권이라도 일부 남겨두면 이런 방식으로 그 이제 공수청이 되겠죠. 공수청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사건 마사지, 진술 마사지, 속칭 이런 조치들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비틀어 버린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이제 지금 그런 사건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한테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도 남기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이 보안수사권도 다 박탈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그쪽 주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노만석 대행이 자꾸 이런 식으로 끼어드는 것은 당장 내일 본회의 상정하는데. 예? 본인의 참. 운명을 뭐 재촉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리바이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반대했다. 네, 조직원들에게 네. 내가 이 정도는 했어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그 사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뭔가 결기를 그렇죠. 보이시든지. 결기를 보이는 것도 네, 아니고 말로만 하고. 말로만 진짜 딱 검찰스럽네요. 네. 아유 또 이렇게 그 뭐. 어쨌든 김용 정진상 그 재판도 그렇고 이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그 처분도 그렇고 우리가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장동 재판이잖아요. 대장동하고 이제 그 위례 신도시하고 성남 FC, 백현동 이 전부 다 이것이 업무상 배임 혐의잖아요. 이재명 대표 대통령과 관련된. 근데 이제 정말 기도 안 찬 게 우리가 얼마 전에 상법 개정을 2차에 걸쳐서 했잖아. 네. 그래서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사주 소각도 하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등 계속해서 주가 5천 만들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또 국민의힘이 또 엄청 반대했었잖아요. 기업 옥죄기 법안이다 뭐 하면서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했던 게 그 소위 말하는 배임죄를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주장한 게 국민의힘이었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그랬죠. 그리고 저기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 출신 이복현이는 배임죄 폐지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었거든. 많은 분들이 배임죄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 형벌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했다고. 음. 근데 그래놓고 갑자기 이제 그 한동훈이가 그 SNS에다가 아 맞아요. 저도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당에서 네, 네. 경제 형벌 재계에서도 많이 요구하니까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만들어서 경제 형벌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좀 검토하고 그 좀 완화시키면 대신에 거기다 민사 책임을 강화시켜서 균형을 잡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을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여기 지금 전에 말했던 그 4가지 재판에서 이재명 면소 빼주려고. 처리하려고 배임죄 없애려고 지금 한다. 배임죄 없애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또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박하는 또 논평 또 내고 막 그랬었는데 기가 막혀요. 논리가 어떻게 이렇게 쌈박한지 모르겠어. 어디서 거기서 그 논리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본인도 그때 막 경영활동이 위축되네 뭐 이렇게 노란봉투법과 더불어서 뭐 기업 옥죄기 법안이 막 그랬었잖아요. 그 제가 그 상법 개정할 때 제가 필리버스터에 저도 찬성하는 필리버도 했었는데 나는 그 국민의힘에서 이게 지금 오히려 지금 남욱의 진술이라든지 그 철거업자의 진술서라든지 타인 구글라인 증거 있는 능력 인정 안 한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장동 사건이 얼마나 조작된 수사에 터잡은 기소였는지가 아주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저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거는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 가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북한과의 그 평화 공존 관련해서 현재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는 일단 동결, 축소, 비핵화 이 3단계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성공권으로 해가지고 김정은에게 약점을 잡혀서 그랬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은희 의원님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김현정 의원님이 확실하게 해요. 아니 아니 지금 근데 행안위에서 한동훈 해야지. 말씀하셔가지고 네. 사실 요새 한동훈이 페북에 말이 되게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잊혀질까 봐래. 네, 말이 조금 정치인의 품격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생생한 거리의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불안감의 표현이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어디도 지금 치킨 배달하고 있던데.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한동훈 그래서 페북을 다시 들어와가지고 정확한 워딩을 찾아보는데 내 논평을 보니까 김현정 의원님 또 엄청 까고 있네 한동훈이. 내가 논평을 그래? 냈더니 내 논평을 캡처 떠가지고 논평 글을 또 캡처해가지고 SNS 올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냈어. 와, 지금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또 냈어요? 뭐라고 됐던데 지금? 내가 이야. 이거 북한 그 김정은 그거 갖고 내가 한번 깠거든. 그랬더니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 비판을 했더라고. 그런데 또 그 배임죄 관련 또 망언해서 내가 또 논평을 냈더니 또 그거 올렸구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는 잊혀질까봐 장동혁한테 쓰고 있는 거야. 장동혁한테 지금 팽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만 물고 늘어지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지금도 한동훈급이 됐네. 페북에 보니까 2시간 전에 올리고 6시간 전에 올리고 7시간 전에 올리고 9시간 전에 나 한동훈 내가 우리 한동훈 때문에 저쪽에 유명해질 것 같아. 한동훈을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김현정 의원이. 그러니까 김현정 대변인님이 지금 잊혀질 뻔했는데 김현정 의원님 때문에 친한 다시 자꾸 민주당 내 소환되잖아. 친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제 한동훈보다 훨씬 더 이렇게 높은 거네 인지도가. 그렇죠. 아니 지금 여당의 원내 대변인이신데 당연히 더 그렇죠. 높죠. 오늘 뭐 방송 가서 저희 국힘 그 의원하고 저토론하는데 내가 그 한동훈 요거 비판 좀 했더니 버럭하더라고. 화내요? 왜요? 왜? 친하게인가 한동훈은 봐. 계엄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했는데 친한 그렇게 게, 친한 게네. 친한게지 친한 게. 참 애쓰고 있네요. 네, 김현정 의원님 정말 그만하시고요. 한동훈 잊혀지게 빨리 놔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네. 그래서 우리 당의 국민소통위원회 맞아요. 여기서 고발. 그때 국민소통위원회 고발한 것도 캡처해서 지금 올려놨어요. 고발했어요? 자기 계정에다가. 관종인 것 같아. 네. 아니 이용호 의원은 옛날 고발로였잖아. 왜 안 해? 고발을 왜 안 해? 요즘 왜 고발? 해방됐습니다. 법률위원장이 이제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 이용 의원님이 프로 고발러에서 지금 노동권 지킴이로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이용 의원님 발제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어요. 요새 뭐에 집중하고 계신지.
오늘 제가 발제할 주제는 소위 아리셀 참사입니다.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 작년 6월 달에 화성에 있는 아리셀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리튬 전지를 생산하는 회사였어요. 리튬 전지가요. 군부대에 많이 납품됩니다. 군에. 그래서 군에서도 실제로 리튬 전지로 인한 폭발 사고들이 그 종종 일어나요. 대용량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아리셀이라는 공장에서 그 리튬 전지를 생산하는데 이렇게 적치를 많이 해놨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적치되고 눌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부적인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폭발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 화재가 발생한 그 공장 내부에 이제 비상구라든지 대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안 이루어져 있고 어디가 비상구고 대피로다라는 거에 대한 사전 교육도 없었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이주 노동자들, 예, 그 맞아요. 중국, 라오스 해가지고 총 23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18분이 이주 노동자였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파견 형태로 일용직 형태로 근무했던 그러니까 가장 열악한 고용 형태가 집중되어 있는 사업장에서의 그 노동자들이 이제 피해를 당한 사건인데 그래서 그냥 공장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23분이 돌아가시고 9분이 상해를 입은 정말 처참한 노동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 당연히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이런 등등의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됐고 어제 이제 비로소 1심 판결 선고가 됐는데 1심 판결에서는 이제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등등의 법 위반들은 다 확인이 됐고 그 아리셀 회사 대표이사인 박순관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법정 구속이 됐고요. 이분이 그 회사 네. 창업주고 계속 오래 하신 분이죠? 예. 그리고 그 아들이 이 아리셀 회사의 본부장 역할을 했는데 그 아들 또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선고받아서 이런 상황 이제 뭐 다른 그 피고인들도 좀 있었는데 이제 핵심적으로 이렇게 선고가 났고 선고를 하면서 재판부에서 이제 그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좀 의미 있는 어떤 그 판시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런 처벌 선례들을 보면 열심히 그 노동 안전에 대해서는 노동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이윤 창출에만 매달리다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사후적으로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막대한 그 이윤을 가지고 일부 유족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선처를 구하면서 처벌을 경미하게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안 쓰고 이윤 창출에만 매달리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들이 끊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23분 중에 상당수는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유족들이 합의하는 것은 어떤 진정성 있는 진정으로 이 합의한다기보다 어떤 그런 상황에 내몰려 가지고 부득이하게 합의하는 과정인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성도 있고 이런 유족들이 합의하게 된 그런 그 실질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합의했다는 것을 유리한 양형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이유가 아니다. 의미가 있네요. 과거에는 네. 보통 통상 뭐 합의만 하면 합의해주거나 많이 깎아주고 또는 처벌 불허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양형 그 인자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그런 걸 좀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실제로 판시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은 좀 의미가 있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좀 처벌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경미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과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서 그래도 중대재해 시행 이후에 가장 높은 좀 중형을 선고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3명이 돌아가셨죠 이때 네. 사고로. 와, 정말 이게 화성이었죠 화성. 네. 우리 저희 평택 그 붙어 있는 곳에서 있어가지고 참 진짜. 근데 어쨌든 중첩법으로 저렇게 중형이 법정 구속도 되고 중형이 내려진 거는 하나의 그 뭐랄까 이렇게 메시지나 울림이 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첩법에서는 최고 형량이었잖아요. 이제 오송 참사. 오송 참사도 어떻게 보면 요거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게 오송 참사의 최고 어떤 안전의 책임자가 그 김영환 지사예요. 근데 김영환 지사만 불기소
요번에 이제 오성 참사 국정조사 가장 핵심은 김영환 지사를 왜 검찰이 불기소했냐. 근데 김영환 지사가 저기 윤석열 그 당시 후보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네. 더 상당히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출마했다 갑자기 일주일 만에 9일 만에 충북지사로 옮겨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윤심이 있는 거 아니라는 그런 언론 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김영환 지사를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어떤 오더에 의해서 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 근데 이제 이번 국정감사 아니 국정조사 한 성과는 뭐냐면 상당히 불기소가 불합리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처법이에요. 중처법의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중처법이고 그걸 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 쪽에서도 뭐 대검차장 누구죠? 노만석 처음 나왔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좀 회피하다가 나중에 말미에는 이제 검찰의 약간 이제 부족함, 그런 부실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그 성과를 냈죠. 아니 그 지사가 그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가면서도 뭐 딴 데 들렀다가 하고 뭐 괴산 쪽에 갔는데 거기에 자기 땅 보러 갔다 뭐 이런 본인 거 땅 아니에요? 거기가 침수됐고 뭐 그런 데가 있는데 그 말이 많죠. 그래 그리고 그 당시 비 오는 호경보인데 서울 가서 있었고. 호경보 난 날 그 전날 서울 가서 개임 일정 소화하고 그러니까 뭐 모든 뭐 그게 이재명 대통령께 되시고 나서 솔선수범하잖아요. 네. 리더가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해야지 함께하는 공직자들이 긴장합니다. 근데 안 하면 같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요번에 오성 참사에서 수많은 그 인명피해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런 사고는 날 수 있지만 최소화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충남 다른 지역 침수 있었지만 인명사고는 없었어요. 유일하게 충북에서 있었단 말이야. 근데 김영환 지사 그 당시에 출타하고 아까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 이럴 때 빠져나간 거예요. 혼자.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 다 기소되고 거기만 다 잘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끝나고 나면 보고서 채택하고 할 텐데 아마도 검찰에서 항고 이거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게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중대재해이고 중대재해가 그 해당 법률에서 이제 그 의율하는 게 중대산업재해 대표적인 제가 지금 설명드린 아리셀 참사 같은 네.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참사와 같은 건설 것들이 현장도 적용되는 거죠. 모든 일반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중대산업재해와 이거와는 결이 좀 다른 중대시민재해 이 두 가지를 큰 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오송 참사라든지 또는 여타의 뭐 공중 이용 시설 그에서의 이용 과정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산업안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리셀 참사가 상당히 많은 산업재해의 그 상징적인 부분들이 좀 응축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죠. 하루 벌어 하루 이렇게 막 인력 공급하는 형식으로 그것도 직접 일용직을 아리셀이 고용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통해서 파견 형식으로 그것도 불법 파견이었어요. 이런 관계가 있고 또 이주 노동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니까 뭐 그런 작은 업체에서 그런 이주 노동자의 맞춤형 뭐 무슨 통번역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기도 여건이 참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의 소위 말하는 간접 불법 파견이 이제 말하자면 간접 고용이거든요.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한 단계 다른 업체를 끼고 고용하는 이런 간접 고용 형식을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위험이 다른 아래 업체로 전가되는 꼴. 또 요즘에는 위험의 이주화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한테 이런 위험 요소들,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전가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위험의 이주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위험의 이주화, 위험의 외주화 이런 불안정 노동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재해 이런 것들이
다 응축돼 있는 사건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정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그런 거였는데 작년 6월이면 윤석열 정부잖아요. 윤석열 정부 시기 이 부분을 가지고 집요하게 따져 묻고 국정감사 때도 많이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대책을 지금 강구를 못했어요. 노동부가.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위험의 외주와 위험의 이주와 또는 불안정 노동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좀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산업재 종합 대책이 이제 마련돼서 이제 정책이 구사될 상황인 거고요. 사실 이런 안타까운 어떤 사고 발생 개연성은 어느 사업장이든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여기도 그 이호 의원님이 그 판결문 공유해 주셨잖아요. 네. 보면은 재판부 판단이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다. 네. 그 부분이 사실 되게 뼈 아프더라고요. 네. 뭐 비상구나 비상 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데 네.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그쵸. 아직도 이런 것들이 네. 지켜지지 않아서 23분이나 돌아가셨다는 게 네. 정말 뼈 아프게 느껴지고 그 목숨값이 또 징역 네. 15년인가? 그게 좀 여러 가지 씁쓸한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용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유족과의 합의가 양형사유에 참작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항상 보면 중처법 위반이나 뭐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그 집행유예로 다 예, 그렇죠. 순방망이 청구나 이어서 계속 이제 오히려 그런 여기 뭐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그냥 그 벌금이나 이런 거 집행유예 이런 거를 때우자 뭐 이런 식의 저것들이 지금 의식이 만연됐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형식적인 경영 책임자는 경영 책임자를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지배력 있는 사람을 경영 책임자를 봤다. 네.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 판결에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박순관이 네, 박순관. 아리셀의 대표이사거든요. 네. 근데 박순관의 변호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기는 대표이사가 형식적으로 맞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경영 책임자한테 이제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아들한테 미루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집안 참 대단하다 싶었던 게 근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못 빠져나왔어요. 둘 다 나왔잖아. 네. 하나는 사실은 살려고 서로 그런 건가? 핑퐁했어요. 진짜. 특히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참 대단한 집안이다 했는데 근데 아들이 그런 네. 논리를 주장하는 건 이해가 돼. 거꾸로 주장을 하네.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냉정하신 진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인 박순관이 대표이사지만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돼 있고 바지사장이었다. 실질적인 역할은 아들이 했다. 아들이다.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뭐 물증들이 있었거든요. 뭐 카톡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렇게 지시하고 챙기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 당신이 실질 경영 책임자 맞으니 감방에 가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처음에 중처법 처음에 이게 재정법이었잖아요. 예. 재정할 때 계속 또 국민의힘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본청 앞에서 막 그 한겨울에 막 기억나요? 그 누구죠? 그 젊은 청년 김용균 그 어머님 네, 해가지고 네, 막 네. 등등해서 천막에서 농성하고 저도 그때 막 같이 했던 기억이 막 나네. 그때 21대 때 아닌가요? 저 원회 때였어요. 그렇죠. 아유 김현정 의원님 애쓰셔서 그런지 여기 응원하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제가 김현정 의원님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 너무 든든합니다. 방송에서도 큰 울림 전해주시길 응원합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평택에 링크를 공유했거든. 그분들인가? 김현정 오라버니 화이팅 하세요까지. 오라버니?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니까 방송 도중에 딴짓 하더니 그걸 아니 댓글이 너무 없어서 네, 저희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마지막으로 최현임 의원님 하품하시지 말라는 요거 하나만 언급할게. 이게 네네. 페북에 이 사건을 계속 추적했던 어떤 변호사가 올린 글 중에 하나인데 판결이 어떻게 나든 이미 사라진 23개의 세계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그래도 나는 오늘만큼은 영혼이 있기를 그리고 피해자의 영혼들이 평온하기를 바라본다. 유족들에게도 위안이 있기를 점점 이런 글을 이제 제 후배 변호사인데 페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뭐 중형 선고는 났지만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까요. 여기 최현일 의원님 하품했어요? 힘드신가 보다. 댓글에 위로하는 써있잖아.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힘내시라고. 영등포 당원인 줄 알고 이렇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봤더니 힘드신가 보다 하품. 지역 일정 소화하느라 또 이게 국회 일정하느라 참 잠을 여기 설치면 온도가 조금 졸릴 온도야. 그렇죠. 아니, 우리가 너무 열심히 방송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 최현일 의원님 지역구에서 요새 의정 보고서를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진짜 하시네. 열심히 이게 명함처럼 배포하고 계시더라고요. 만든 거죠? 포켓 의정 보고서라고 아. 주머니에 쏙 들어갈 그 그래요? 만들었는데 그거 좀 따라. 저희도 제가 안 갖고 왔는데 한번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8월 31일부터 어제까지 한 23일? 그러니까 3주에서 4주 정도 해가지고 아침 출근길 와, 의정 보고 다 23일 하고 동안. 처음에는 다 하려고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야,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필 받아가지고 계속 하는 거고 아이고. 네 안녕해. 아니, 최현일 의원님 페북 들어갔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동네 돌면서 이제 주민들 만나고 그랬겠죠. 네네. 부럽다. 아니 왜 그러냐면 영등포가 지역구니까 지역 가능한 가까우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이상의 시간만 나면 동네 갑니다. 동네 만나 주민들 만나 잠깐 지역 만나고 사람. 나면 금방 소문나요. 최현일 의원이 어디 동네 땄다 그러면 네. 홍길동, 아. 책일동. 근데 이게 부평이나 평택이나 지역 의정부나 얘기하니까 그냥 눈빛 살아. 부평, 평택, 의정부 힘들잖아요. 가는데 오는데 한두 시간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그냥 국회 계시는 게 낫지. 근데 그걸 돌리고 올 수가 없지. 올 그러면. 수가 없. 그러고 나서 본회장 바로 가죠. 갔다가 다시 또 모른 척하고 또 있다가 내일부터 졸고 이렇게. 필보해가지고 사실 주말 일정도 지금 다 취소하고 막 필 받아가 그러고 있어요. 중간에 또 난 자는 지역 갑니다. 같이 가시죠 내일 지역에. 필요하게 생겼어요. 필보요? 예. 아. 뭐 왜? 무슨 정부조직법 법으로? 하라는데 아 정부조직법. 임자들이 안 나타나니까 원내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하라고. 아 부대표단이 또. 하세요? 아 나 그래서 아까 전화 왔었구나. 나 전화 못 받았는데 그 전화였구나. 아니 그래서 국민의힘 때문에 정말 수석이 연락 왔더라고. 그래서 방송 중에서 못 받았는데 잘했네. 네. 발제도 돼요 이제? 네 책일동 5분 남았습니다. 책일동 의원님 빨리 발제해 주세요. 요새 진짜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한강버스 문제가 많더라고. 아니 진짜 요게 지금 한강 리버버스가 지금 어제도 박상혁 원내 맞아요. 소통수석이 내일 한번 논평도 말했고, 냈어요. 논평 냈고 내일 또 이제 정책 저거구나. 조정회의 때 제가 또 발언합니다. 이거 하는데 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 이게 시작된 게 김포 골드라인 그 지하철 혼잡 맞아 너무 그때 복잡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기절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오 시장이 리버버스를 띄워서 근데 오세훈 시장은 뭐만 하면 한강이에요. 옛날에 세빛동동 했다가 한강 르네상스 오세이돈 그러니까 이명박 물을 좋아하는 그 당시 시장이 청계천 떴잖아요 물로. 그러니까 여기도 물로니까 한강 한 거예요. 근데 다 아니 왜 안 되죠. 한강을 수영장으로 만들지 왜 그래?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번에도 수영했잖아. 오세이돈 수영 잘해요. 수영했죠 저번에. 트라이애슬론도 한강 수영했잖아요. 하더라고요. 트라이애슬론 건너갔잖아. 진짜요? 응, 했어요. 수영 잘하네. 수영장 오세훈 씨야, 막 뛰고 그거. 야, 최 의원도 한번 이제 건너가지고 그렇게 수영 한번 해서 아니 발제하시는 지방방송 그만합시다. 제가 거기 지역구인데 수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수영을 못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마곡에서 잠실까지 거기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거 타고 한강. 출근하는. 근데 그거를 출근 어떻게 해? 그러면 8시까지 가야 되려면 잠실까지 간다면 6시에 출발해야 배를 타야 되고 돼. 거기 나가려면 집에서는 5시부터는 출근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배는 떠요 그 시간에? 배도 그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아침에 아침 조식이 없어. 그러니까 사장님들만 타고 교통 대책으로 한다는데 교통 대책 아니고 그래서 그냥 유람선 오세훈 시장이 뭐라 했냐면 한강 르네상스 정점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가성비 높은 위로 수단이다. 힐링 자유, 감성 이게 뭐예요?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보다. 아니 뭐 오세훈 교통 대책에 안 이런 말이 어디 있어? 그래서 완전히 전시성 졸속 행정의 가장 표본이고 또 최근에 용산구에서 지역
국제 안전 대책에서 용산구를 대상 줬잖아요. 그때 똥벌 진짜요? 차고 그랬잖아요. 그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거 몰랐어요. 어떡하냐? 아주 예산이 뭐 980억인가 들었다는 것 같던데. 한강버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도 네.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행정안전위원회 이번에 국감하잖아요. 서울시. 네.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팔 거고요. 그러네. 그래서 내일 제가 또 그 관련할 텐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김포 골드라인인데 김포에서 또 출발하지 않아. 마고 출발. 그럼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럼 김포에서 출발하면 잠실까지 한 3시간 걸릴 텐데 그러면 감성, 여유, 풍류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러면 아니. 또 운행하자마자 나올 만한 그리고 고장났어. 그리고 시승실도 못했고 고장 2번 승객 중도에 나고 하선에 그리고 아니, 가장 심각한 거는 진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km 정도 시계가 확보가 안 되면 멈춰야 돼요. 운항 못 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선장이 딱 봐야 돼요. 선장 눈으로 육안으로. 네. 선장 육안이 좋으면 운행하는 거고 눈이 나쁘면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2025년에 그런 식으로 할 수 눈 있는 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어. 같은 비 오면 응. 또 못 하는 거고 또 뭐 이게 갑자기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고장을 요즘에. 왜 난 거예요? 근데 3일. 그래서 진짜 물을 몰고 이게 이제 다니기도 결론적으로 하네요. 뭐냐면 한강 유람선이다 거의. 오세훈식 한강 유람선이고 한강 버스는 아니다. 그리고 이게 무능함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김포 그런 이제 골드라인 그런 있으면 일단 단체장이면 결국에 이제 행정으로 풀어야 되는데 누군가 아이디어를 줬겠죠. 왜냐하면 한강에 이제 교통 체증이 없으니까 거기다 배 띄우자. 그걸 바로 그냥 아이들 차원은 검토 없이 했다가 결국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많아. 그러니까 배꼽이 크.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효용성은 없고 결국은 관광 유람선을 만든 그런 거 했죠. 아니 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배를 만든 회사가 처음에 한 업체를 지정했는데 8척 주문했는데 거기서 2척밖에 안 된다고 했더니 6척을 다른 회사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가 한 번도 선박 건조한 실적이 없는 회사. 그래서 다 국감 아이템이. 서울시랑 건조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인 등록을 했대요. 맞아요, 회사가. 맞아요. 그거 보셨네. 서울 저희 또 그래서 작품 준비하고 그러니까 있다. 무슨 뭐 비리 뭐 이런 건 없어요? 비리 많죠. 이게 아이고, 비리에 그러니까 냄새가 풀풀 뭐가 나는 있는 거 것 아니에요? 같은데. 그렇죠. 이제 파헤쳐봐야 되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피해 있는 것 같아요. 전국 이거 상당히 이제 여기 중앙 언론에서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대권 출마하다가 불출마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용산구 사건, 오세훈 TV 사건, 그리고 이제 명태균도 뭐 하다가 약간 비껴나 있는 것 같고요. 아직 검출도 안 했고. 근데 요번에 또 이제 한강버스 가지고 행정의 오류, 이제 행정무능을 했는데 당에서도 1,000만 시민을 벌몰해가지고 대권 노름하다가 결국 행정도 망가지고 결국 전시성 보여주시.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이 와가지고 1,000만 시민을 산 게 없어요. 저번에 토지 허가제 했다가 갑자기 했다가 난리 났잖아요. 부동산 폭탄나가지고. 다시 다 풀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능함과 진짜 반성도 안 하는 무책임. 그래서 이 다음 지방선거 내년에 저희가 서울시장 후보를 좋은 후보 내가지고 근데 왜 반드시 서울에 계속 4번이나 사선을 시켜주고 있어요? 누가요? 누구라니? 서울에 있는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지. 우리 경기도는 다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단 우리 다 경기도잖아. 네, 세 명. 최현일 의원이 꼭 인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를 아주 강력한 네. 후보를 둬가지고 네. 세 분 중에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경기도라니까 인천하고. 박재민 의원님이 이제 어제 출마선 출마선 했고요. 하셨죠. 했고요. 아직은 네, 했고 이제 다른 후보들이 있는데 아마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아마 다음 선거는 반드시 우리 총리님은 안 나가나요? 총리님은 청기누설. 총리 업무에 지금 집중하시잖아요. 아.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때? 아니 오른팔이니까 물어봤죠. 왼팔이 왼팔. 왼팔이었어요? 아니 오른팔이 박지혜 의원 같은데 아. 관제. 그러니까 저번에 관저도 먼저 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저도 몰랐습니다. 홍일점이 제가 있었어. 그럴 먼저 때는 얘기해주죠. 한번 문자 한번 보내야 돼. 이럴 수 있냐? 그래도 아니 그때 총리님이 초선 박사분들 한번 보자고 한 것 같아. 그래요? 그럼 대표로 온 확실해요? 아니 제 생각이야. 가까운 사람들 보자고 했는데 가까운 사람 여기잖아요. 오케이. 와, 꼭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 또 오세이돈 얘기하다가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저희 이제 다음 주면 추석 연휴 이제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국감이잖아요. 국감 준비 잘 하고 계시죠?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 실정을 중심으로 많이 드러내는. 네, 마지막 저희 또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지금 되기 산자에 때문에. 아니에요? 저희가 산자 중에 그 산자에는 어떻게 하나 국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뀌었잖아요. 조직적편. 예, 사실 국회 한노위를 가야지. 그래야 되는데 국힘이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정수조정. 잠깐만. 정수조정에 한노위잖아요. 합의를 예. 안 해줘가지고 그러면 같이 하시면 되는 이제. 지금 올 아마 거예요. 환노위에서 근데 한노위에서 반대한다는데 아니요? 오는 거를 아직은 요번에는 이제 일단 하고.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국민의힘이 정수조정에 동의 안 해줘서 그렇게 일방 처리를 되는구나. 못하는 거고 명칭 변경 국회법 개정안으로 명칭 하고 변경은 할 수 있지만 국정감사도 일단은 에너지까지 환노위에서 하는 걸로. 근데 산자위에서도 중복으로 하려고. 근데 하는 거예요. 환노위가 원래 인기가 좋았지만 더 인기가 좋아질 것 같아. 원래 깊이 비인기 상임위. 그래서 대통령은 다 한노위 출신들이지. 노무현 대통령. 우리 의장님도 그냥. 그러네요. 이용훈이 왜나 잘하시죠 지금 네. 한노위에서 거의 뭐 한노위 스타일. 동분서주 뭐 네. 원래 법사위에 있어야 되는데 환노위 있으면서 진짜 예, 잘하고 그래서 저희 국감 준비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는 국감 네. 준비 우리 잘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도 완전체로 완전체로. 예, 한복 입고 올까요? 아니요. 네, 다음 주에 다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초선 수고하셨습니다. 박사. 박사.